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향 약사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또 있죠. 영양제나 음식 말고 먹는 게 또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공기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호흡 활동을 하는데, 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뭐 한 달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숨은요 10분만 안 쉬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밥 없어도 못 살고, 물 없어도 못 살고, 또 사랑받지 못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숨을 제대로 못 쉬어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 그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약사 톡톡 시간입니다. 약사 톡톡은요, 제가 실제로 단톡방에서 환자분들과 많이 주고받은 질문들을 답해주는 형식인데요.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한숨이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한숨이 자주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나 힘든 일 있을 때 하고 한숨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저도 뭐 이런 공부하기 전까지는 한숨이 단순히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난감할 때 뭐 그런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한숨조차도 우리 몸이 살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자, 한숨은 왜 쉴까요? 바로 우리 몸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는 본능이에요.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게 되면 우리 몸이 산증으로 변하거든요. 너무 산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약사님, 하품이 나와요. 자, 우리가 졸리면 하품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밤에 자려고 하는 하품이면 질문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밤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오래 잤다고 하는데도 낮에 계속 하품이 나오니까 질문을 했겠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요. 바로 우리 몸속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심으로써 산소를 더 보충하려는 생존 본능인 거죠. 그러면 내가 잠을 푹 자고 났는데도 자꾸 하품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지금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빈혈이어서도 산소 공급이 안 될 텐데, 빈혈이 아니어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빈혈 아니어도 혈허, 이런 개념에서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잘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약사님, 재채기가 나와요. 재채기는 왜 나올까요? 네, 우리 공공기관에 갔을 때 막 재채기가 막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저도 방송하다가 갑자기 왜 재채기 나오려고 막 참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재채기 역시 우리 몸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기관지에 너무 들어오면 안 되는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재채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지 많은 곳에 재채기가 또 많이 나오고요. 또 추운 데 가면 우리도 애취 하면서 이렇게 감기약 광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추우면 찬 공기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찬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재채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재채기를 덜 할까요? 네, 기관지 점막이 촉촉한 사람은
그리고 순환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재채기를 훨씬 덜 하겠죠. 왜? 먼지를 잘 빼낼 수 있고 순환이 잘 돼서 몸이 차갑지가 않기 때문에 찬 공기가 들어와도 뭐 그렇게 내보내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관지 점막이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몸이 이미 너무 추워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재채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볼까요? 약사님, 딸꾹질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딸꾹질 때문에 약국에 딸꾹질 멈추는 약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딸꾹질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급하게 밥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했을 때 체하듯이 공기가 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딸꾹질은 이 숨을 관장하는 이 횡격막 있죠. 그 폐하고 심장 위쪽하고 이 내부 장기를 가르는 요 우리 명치 쪽에 이렇게 횡격막이 있잖아요. 이 횡격막의 갑작스러운 수축 때문에 이 딸꾹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너무 과로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너무 과로하면은 근육이 막 경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횡격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로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놀래거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근육 경련처럼 횡격막이 경련을 하면서 수축을 하면서 딸꾹딸꾹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약사들은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으로 딸꾹질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막 누가 확 놀래기도 하고 숨을 참아보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약국으로 오는데 이제 저희 그 전문가들이 딸꾹질에 나가는 처방이 대부분은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들이에요. 또는 근이완제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횡격막이 수축돼서 계속 딸꾹질을 하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이완제를 주거나 또 마그네슘제 같은 거를 줘서 또 이완을 시키거나 또 약국약으로도 안 되면 병원에 가시면 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처방을 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딸꾹딸꾹 어쩌다 한 번씩 체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요, 막 일주일 내내 딸꾹질을 하고 이래요. 마치 체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딸꾹질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딸꾹질은 공기가 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밥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잘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숨이나 하품이나 재채기나 딸꾹질 정도로 제가 왜 호흡이 중요한가 요거 그렇게 그 시청자분들에게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 하시면 정말 호흡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과호흡입니다. 과호흡. 공황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하면은 같이 연관 검색으로 과호흡이 많이 뜨거든요. 그럼 과호흡이 뭔가, 이 과호흡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호흡의 처치가 뭐냐면 자기가 내쉰 숨을 다시 들여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는 거잖아요. 검은 봉다리에다 코를 대고 숨을 쉬라고 하는 게 바로 과호흡 처치법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 원리가 뭘까라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숨을 쉰다 하면은 대부분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고 있잖아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이산화탄소는 산소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순환계잖아요.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도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순환 버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산소도 순환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 전철을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막 아침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갔어요. 전철역으로 갔는데 타려고 봤더니 그냥 전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전철 안에 승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 전철 안에 승객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산소만 타는 게 아니라 이 전철은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가 헤모글로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전철에, 이 자동차에 탈 수 있는 게 승객이 산소만은 아니에요. 산소도 탈 수 있고 이산화탄소도 탈 수 있고 또 수소도 탈 수 있고 심지어는 일산화탄소 있죠. 연탄 중독 걸리면은 이 우리가 마시는 일산화탄소 있잖아요.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일산화탄소도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승객이 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내 산소가 막 그 자동차에 타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내려야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내려야 산소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가 탈 수 없다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순환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자동차는 뭔가가 타고 있어야 돼요. 비어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타고 있어야 되니까 조직에서는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잖아요. 세포에서 활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는 별로 없어요.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사실은 더 많은 게 질소죠. 이 공기 중에는 사실은 질소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질소를 사용하는 건 식물이죠, 식물. 식물들은 이 질소를 활용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동물들은 이 질소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이 질소를 음식을 통해서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우리가 수는 쉬면은 질소도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매우 적고 산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폐, 들여 마시는 숨, 들숨에는 공기 중에 있는 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많지만 나가는 숨은 조직이죠. 조직에서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고 남은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가 내려야 산소가 탈 수 있고 또 조직 속으로, 그러니까 폐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산소가 탈 수 있는 거고요. 이 조직에 가서는요, 이산화탄소가 조직 속에서 노폐물이 내려가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철, 이 자동차가 우리 몸을 계속 순환하면서 어떻게 순환하죠?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지구 2바퀴 반이에요. 지구 2바퀴 반. 이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을 적혈구가 계속 순환하면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태우고 산소 내리고 폐 쪽에서는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태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뇌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점점 부족해지겠죠. 왜? 조직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해야 이산화탄소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점점 부족한데 계속 숨을 쉬면은 결국 종래에 가서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돼요. 계속 숨을 쉬는데 이산화탄소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소는 너무 많고 이산화탄소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은 우리 생명활동에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이 세포의 찌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pH라고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거든요. 우리 몸에 물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많은데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수소하고 중탄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제가 저번에 그 위장편에서 설명해드렸어요. 위산은 HCl 수소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그 십이지장에는 중탄산 나트륨 탄산이 있어야 십이지장액이 많이 만들어진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우리를 소화시킬 때 나오는 수소 중탄산이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수소하고 중탄산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없으면 수소하고 중탄산 이게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서 호흡성 알칼리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호흡성 알칼리증. 이 알칼리증이 왜 중요하냐. 산 알칼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이요. 이 pH 이 3.5에서 4.5 이 약 알칼리성이 아니면 우리 몸이 효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효소가 일을 못한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이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한 게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효소를 제가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효소들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배설할 수도 없고 뭐 흐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에 빠지게 되면 효소들이 일을 못하게 돼서 생명활동이 매우 위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지럽고 막 근육 경련이 오고 의식이 막 혼탁해지고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예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말을 하고요. 응급실에 가면 그 호흡성 알칼리증을 처치를 해주는 거고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게 이 검은 봉지에 이산화탄소를 내가 흡입을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호흡 근데 이게요 아주 극단적인 공황장애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그 검은 봉지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서 응급처치를 하지만 사실 이 공황장애에 준하는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호흡성 알칼리증에 오지 않도록 이 신장 있죠. 우리 몸이 신장에서 이 보상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액이 고갈되면서 호르몬도 고갈되고 이러면 신장에서 이 보상작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 질병 쪽으로까지 가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약간의 그런 증상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살면서 뭐 쥐가 난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입이 실룩실룩 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산 알칼리 균형이 깨지고 있거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과호흡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 알칼리의 균형 때문인데요. 산 알칼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뭐냐면 우리 몸이 동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식초에다가 계란을 한번 아주 강한 식초에다가 계란을 한번 넣어보시면 계란이 다 녹아버리는 거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콜라에다가 넣어도 다 녹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산 알칼리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 단백질 구조 자체가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몸의 이 구조를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pH가 너무 낮다 이 말은요 우리 몸에 수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건 그냥 외우세요. pH가 너무 낮다, 수소가 많아진다. 자, 이 pH가 너무
낮아진다는 상황은요,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상황이에요. 자, pH가 낮다, 몸이 산성화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이 상황인데요. 이렇게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모글로빈이라는 자동차 있죠. 이 자동차에는 산소도 태울 수 있고 이산화탄소도 태울 수 있고 일산화탄소도 태울 수 있고 수소도 태울 수 있다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의 자동차에 제일 친화도가 높은 게 일산화탄소예요. 연탄가스. 그래서 우리가 연탄가스가 들어오면 이 지하철 이 자동차에 일산화탄소가 다 타버리니까 우리가 생명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 상황에서는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가 헤모글로빈에 제일 먼저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수소가 많아지면은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자동차에 수소가 많이 타게 되면서 산소가 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빈혈이 아니어도 산소가 제대로 운반을 안 하니까 병원에 가면 빈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어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지러울 뿐만이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야 세포들이 일을 하는데 세포들이 일을 못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부족하면 과호흡증에 오지만 이산화탄소가 또 잘 안 나가도 잘 나가지 않고 우리 몸속에 너무 쌓여도 이렇게 산소의 결합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산알칼리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산알칼리의 기본에 우리가 마시는 숨,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호흡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들여 마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약사님, 호흡성 산증이 뭔가요? 호흡성 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성 산증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아까 과호흡은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상황이라면 호흡성 산증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숨이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겠죠. 숨을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천식 환자나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폐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숨이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고이고 그러면 이제 호흡성 산증이 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진정제라든가 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게 되면 호흡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으로 인해서 또 호흡성 산증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물을 잘못 드시게 되면 호흡성 산증으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쉴 것인가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또 강조하는데 바로 횡격막 호흡법. 횡격막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복식 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숨을 쉬는지 한번 의식을 하고 계신가요? 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본인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잘 모를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횡격막 호흡이나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요, 그냥 흉식 호흡을 해요. 뭐냐면 이 배나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고 가슴에서 그냥 깔딱깔딱 요 부위에서만 숨을 쉬는 거예요. 요 부위에서만 숨을 쉬면 아까 말한 호흡성 상증이나 과호흡, 호흡성 알칼리증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요.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은 나중에 신장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면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되면서 이 산 알칼리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질병으로 가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횡격막 호흡법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이 횡격막은요, 날숨과 들숨을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횡격막이 근육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식도, 또 우리의 대동맥, 우리의 하대정맥, 뭐 심장막, 미주신경에 무척 영향을 미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횡격막을 쓰지 않고 호흡을 하게 되면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되게 돼 있잖아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탄력이 있어지고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횡격막 호흡법을 하지 않으시면 횡격막은 계속 쪼라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횡격막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식도예요. 식도. 식도가 횡격막을 통해서 위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횡격막을 쓰지 않으면 횡격막이 자꾸 오그라들고 특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떨고 막 이러면은 우리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이렇게 어깨도 움츠러들고 가슴도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무서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럼 횡격막도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그럼 횡격막이 움츠러들면 횡격막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식도도 이렇게 조여지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야 될 게 막 횡격막이 쪼그라드니까 식도도 같이 쪼그라들어서 역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제가 횡격막 호흡법을 하라고 알려드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횡격막 호흡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알칼리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질환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이 횡격막 위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뿜는 이 대동맥, 심장에서 막 나오는 큰 혈관이 역시 횡격막을 지나서 내 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만약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 어때요? 심장에서 혈액이 잘 온몸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순환에도 횡격막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대정맥, 우리 몸에서 일을 다 하고 다시 또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들어오는 혈관을 이제 또 정맥인데 이 가장 큰 정맥, 이 대정맥이 또 횡격막을 지나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굉장히 이 횡격막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고 우리 뇌혈관 중에 이 위장관으로 보내는 신경이 있거든요. 부교감 신경의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위장관으로 미주신경이 흘러요. 이 미주신경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줘야 우리가 위장관이 쪼무락쪼무락 움직이면서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횡격막이 꽉 조여들으면 미주신경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위장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횡격막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건강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횡격막 호흡법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럼 횡격막 호흡법이 뭔가요? 바로 이 횡격막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하는 호흡입니다. 바로 복식호흡이죠. 사실 복식호흡이다 하면은 좀 막연할 것 같아요. 아니, 숨을 쉬면은 배로 숨이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폐가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려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횡격막을 쓰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거죠. 사실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폐 자체는 근육이 없고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려면은 숨을 많이 들이쉬려면 폐가 확장이 되는데 폐가 확장되기는 힘들고 폐를 둘러싼 갈비뼈라든가 횡격막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폐에 이제 공기를 가득 불어넣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양쪽 갈비뼈를 막 한정없이 늘리기는 힘들잖아요.
갈비뼈의 확장보다는 횡격막의 확장이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배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들여 마시면 부풀려야 돼. 뭐가 들어가면 풍선이 부풀듯이 배가 이렇게 부푸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배가 부푸는 게 아니라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팽창된다, 수축된다 이렇게 되면서 숨이 크게 들여 마시고요. 내쉴 때 횡격막이 다시 이완이 되는 거죠.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배가 쪼그라들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러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래요. 저 역시도 횡격막 호흡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나오는지 내쉴 때 배가 나오는지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훈련을 했더니 지금은 제가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복식호흡을 할 수는 없어요. 복식호흡을 할 수는 먹고 살고 뭐 일해야 되는데 언제 숨 쉬는 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분 정도,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정도,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5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서 점점 이 횡격막 호흡을 하기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소화가 안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식도가 횡격막으로 지나가고 대동맥이 횡격막으로 지나가고 하대정맥이 또 횡격막으로 올라오죠. 또 미주신경이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식도 관련된 질환, 역류성 식도염, 대동맥 관련된 질환이 혈액순환, 또 대정맥 관련된 질환이 그 하지정맥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주신경에 관련된 질환이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요런 위산 분비 저하라든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횡격막에 관계가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러는데 또 호소하는 질환이 있어요. 뭐냐면은 얼굴이 너무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붉어지는 거. 그러니까 위로는 열이 많아지고 하초로는 배가 찬 거. 이거를 이제 한방에서는 상열하냉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로는 열이 있고 밑으로는 차다. 바로 이게 횡격막이 쫄아들어서는 거죠. 횡격막 근육이 퇴화되면서 횡격막으로 지나가는 이런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열이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안구건조증이 오고 이것도 다 위쪽으로만 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손발은 차고 배는 또 차갑고 생리통이 있고 질염이 있고 전립선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횡격막 호흡법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자율신경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굉장히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은 다스리고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라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 불안은 다스리고 생각은 바라보면서 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에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에 바로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뇌 맘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뇌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다. 근데 우리가 뇌한테 심장 움직여라, 위장관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하나인데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자율신경은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가 숨을 내쉴 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들어오고 내쉴 때 그리고 횡격막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할 때 이때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지고 이렇게 안정이 될수록 우리 몸이 지금 위급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뇌가 인식을 해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횡격막 호흡법을 해야겠죠. 산알칼리의 균형, 이 혈액순환의 균형, 자율신경의 균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호흡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할 수 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공부하기 전에 전 약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어요. 영양제 공부하고 식습관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문의약품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전문의약품도 들여보고 일반의약품도 들여보고 영양제도 들여보고 식단 조절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근데 물질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30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질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물만 먹는 게 아니라 산소도 먹고 이산화탄소도 배출을 하는구나. 산소와 이산화탄소 즉 호흡도 잘 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균형을 찾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요즘은 제 상담에 있어서 이분이 흉식 호흡을 하나 복식 호흡을 하나 이것도 그러니까 즉 횡격막이 유연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이런 질환에 있으신 분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신 분들 얼굴이 붉어서 힘드신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소화 안 되시는 분들 혈액순환 안 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어떤 영양제를 줄 건가도 무척 중요하지만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호흡이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호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약사님,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네.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렇게 나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요, 코로 숨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입이 하는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입으로 숨을 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급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가 꽉 막혔다거나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만 입으로 숨을 쉬는 거지 코가 해야 할 일을 입이 하면은 어설프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코는요. 이 점막이 있으면서 코가 하는 일이 나쁜 미세먼지도 걸러주지만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습도 조절이요. 습도. 우리 몸의 습도를 조절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걸러주고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입으로 숨을 쉰다면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건조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 몸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는 코가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신체적으로 불안해지고 또한 이 코로 숨을 쉴 때 산소가 정화가 되어서 뇌로 잘 전달이 되는 거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코의 역할이 빠지게 됨으로써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엄청 저하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흉식호흡, 이렇게 횡격막 호흡을 안 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입으로 숨 쉬고 있나, 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요, 점점 코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염 환자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그 호흡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역의 불균형으로 지나치게 우리 면역세포가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또는 탈수, 우리 몸에 물이 너무 없음으로써 세포가 위급 상황을 느껴서 히스타민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교감신경 항진으로 숨을 막 급히 들이쉼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로 숨 쉬는 게 힘드니까 자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아까 말한 그 호흡이 제대로 산소,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반이 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이 세포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요 약국에 가시면 요즘은 코로 숨 쉬는 밴드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코로 숨 쉬는 훈련만 하셔도 그거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입으로 숨을 쉬지 마시고 코로 숨을 쉬는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약사님, 수면 무호흡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수면 무호흡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예,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수면 무호흡 자체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고,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심장이겠죠. 심장은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품어줌으로써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이 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요. 뇌로 산소가 안 가니까 집중력도 저하될 거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산소가 있어야 대사를 하는데 대사가 불안정해지니까 불안정한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올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오래 살게 됨으로써 치매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 산소가 결핍이 되면 수명이 길어났는데 뇌세포로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면서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점 우리가 이 턱도 줄어들고 이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지면서 점점 수면 무호흡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림프 순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림프의 하나니까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수면 무호흡에서도 벗어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또 과로를 하게 되거나 또 너무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이 편도나 혀가 이렇게 또 커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이 오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원인이 다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잘 살펴보면서 수면 무호흡도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솔루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흡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찾아오세요. 지나치게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게 욕심껏 호흡을 하시다가 오히려 어지럽거나 그 숨을 잘 쉴 수가 없다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운동하고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횡격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너무 욕심껏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요, 본인이 배로 숨 쉬는지 가슴으로 숨 쉬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일단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익숙해지면 점점 더 하시는데요. 숨은 적게 쉴수록 깊게 쉴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좀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고 하는데요. 처음에 입으로 숨 쉬던 사람들은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배로 이렇게 횡격막을 부풀리면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배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자,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뭐 448 요법도 있고 336 요법도 있고 224 요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산책 수준으로 했다가 좀 근육이 만들어지면 살살 뛰었다가 또 근육이 만들어지면 또 이렇게 마라톤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호흡도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정진, 꾸준한 습관,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욕심내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갑자기 하시게 되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호흡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숨 쉬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 해가지고 또 막 자신의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이게 바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들숨보다는 약간 날숨이 길면 좋아요. 들여 마시고 잠깐 참았다가 이렇게 내쉬는 거, 이것을 좀 하시면은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